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책, 드라마, 영화를 볼 때 여운이 깊게 남는 엔딩의 공통점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좋아하는 작품들의 엔딩을 돌이켜보니 새드 엔딩이거나 열린 결말로 끝나는 작품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꽉 닫힌 해피엔딩을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결말의 스타일과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는 결말은 같지 않다는 걸 근래에 알게 되었습니다. 가령 영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죽는다든지 주인공들의 사랑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등등 이런 결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인물의 죽음은 정말 가슴이 박박 찢기는 듯한 고통을 주지만 이야기의 전개에서 납득이 가는 요소라면 눈물을 머금고 수긍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슬픔과 고통은 행복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을 더 자주 쉽게 떠올립니다. 유시민 작가는 우리의 삶에 정해진 조건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낯설게 다가온 이유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행복한 하루가 기본이라는 전제를 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기쁜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기쁨에 위배되는 감정은 깊은 흉터를 남기는 것은 아닐까요? 유시민 작가의 말을 가끔씩 떠올립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 중 작더라도 감사하거나 행복을 가져온 일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아픈 경험이 나를 잡아먹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스스로를 지키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몽땅 다락방에서 다룰 주제는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입니다. 2019년 개봉 당시 큰 호평을 받은 프랑스 작품입니다. 저는 개봉 당시에는 정보만 알고 있었다가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집에서 혼자 감상했었던 영화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영화에 관심이 크지 않았던 터라 미루고 미루다가 보게 됐습니다. 당시 피곤했었는지 노트북으로 보는데 몇 번 졸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제대로 이 작품을 감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언젠가 다시 한번 봐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몽땅 다락방을 통해 기회가 생겼고 말똥말똥한 정신 상태로 영화를 다시 감상했습니다. 재관람한 이 영화의 총 감상평은 파격적이고 아름답다 였습니다. 영화의 주제, 등장인물들, 연출 등등 그간 봐왔던 영화와 뚜렷하게 달랐고 또 그 점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 명작을 그냥 지나쳤다면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몽땅 다락방의 주제로 바로 선정된 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몽땅 다락방 1부에서는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다루고 2부에서는 저의 감상평을 나눠보겠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흰 도화지입니다. 여러 사람의 손이 한 명씩 등장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명의 손은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이었고 발화자는
그림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영화의 주인공 마리안느입니다. 마리안느는 자신이 모델이 되어 설명을 하던 도중 뒤에 꺼내져 있는 자신의 그림을 봅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 한 명이 꺼내놓은 그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옷에 불이 붙은 상태로 걷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작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마리안느는 나룻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도착해 향한 곳은 한 저택이었습니다. 저택에서 일하는 하녀 소피가 마리안느를 안내합니다. 오던 길에 그림 도구가 바다에 빠져 마리안느는 옷과 짐이 모두 젖은 상태였습니다. 모닥불 앞에 앉아 나체 상태로 자신의 몸과 종이를 말렸습니다. 저택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마리안느는 저택의 주인인 백작 부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부인은 자신의 딸 엘로이즈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마리안느를 고용했습니다. 백작 부인은 마리안느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자신의 딸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엘로이즈에게는 마리안느를 그저 산책 친구라고 말해두었다고, 그러니 몰래 초상화를 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리안느는 백작 부인과 소피와의 대화를 통해 엘로이즈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엘로이즈는 원래 수녀원에 있었습니다. 친언니가 결혼을 준비하던 도중 산책을 하다 절벽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로 인해 둘째였던 엘로이즈가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할 남자에게 여자의 초상화를 보내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왔던 화가는 초상화를 그리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소피가 말해주었습니다. 이유는 모른다고 답했지만 엘로이즈가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는 걸 탐탁지 않아 했을 거라고 추측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안느는 엘로이즈가 알지 못하게 몰래 초상화를 작업해야 했던 겁니다. 창고로 쓰이는 듯한 공간에 마리안느는 자신의 짐을 풀어놓습니다. 이제를 세우고 종이를 준비하며 도구들을 나열합니다. 소피가 찾아와 엘로이즈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내려간 마리안느는 한 여성이 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리안느가 내려온 걸 소리로 확인한 엘로이즈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바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마리안느는 엘로이즈의 뒤를 말없이 쫓아갑니다. 절벽이 보이자 엘로이즈는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의 끝에서 겨우 멈춘 엘로이즈는 고개를 돌려 마리안느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서로의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마리안느는 엘로이즈와 산책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귀의 모양, 얼굴의 윤곽 등을 세세히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초상화를 완성하는 동안 둘 사이에는 묘한 감정들이 쌓여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리안느는 엘로이즈의 초상화를 완성했습니다. 백작 부인에게 이를 말하면서 마리안느는 엘로이즈에게 자신이 화가이고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고 합니다. 백작 부인은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초상화는 완성이 되었기에 어쩔 수 없이 승낙합니다. 마리안느는 엘로이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엘로이즈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초상화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둘은 마리안느가 그린 엘로이즈 초상화를 함께 봤습니다. 초상화 속 엘로이즈는 어딘가 생기가 없었고 그녀와 닮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엘로이즈는 그림을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마리안느 또한 이 그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초상화 속 얼굴을 지워버립니다. 이를 본 백작 부인은 분노를 표출하며 마리안느에게 그만 나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안느는 다시 그려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백작 부인은 고민을 하는 듯하다
5일 동안 자신이 집을 비우니 그 안에 완성해 놓으라고 합니다. 엘로이즈는 가만히 둘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두 번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마리안느는 엘로이즈를 제대로 보고 그릴 수 있었습니다. 포즈를 잡아주고 시선과 각도를 조정해주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인이 떠난 날부터 엘로이즈와 마리안느의 교류는 더 짙어졌습니다. 둘은 소피까지 함께 셋이서 저녁을 먹고 카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으며 열정적으로 토론을 나눕니다. 이 셋의 모습에서는 어떠한 위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음 맞는 세 명의 여자가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던 날 마리안느는 소피가 생리를 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소피는 저택의 하녀였고 일을 해야 했기에 아이를 기를 수 없었습니다. 마리안느와 엘로이즈는 소피의 낙태를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 결국 3명은 산부를 봐주는 의원으로 갑니다. 의원 밖에는 많은 여성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여 있었습니다. 소피가 오두막같이 생긴 곳으로 들어가고 마리안느와 엘로이즈는 여성들의 틈에 섞여 소피를 기다립니다. 몇몇의 여성들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박수로 리듬을, 목소리로 멜로디를 만듭니다. 고조되는 분위기 속 마리안느와 엘로이즈는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활활 타고 있는 장작처럼 둘의 눈빛에는 열기가 점차 차올랐습니다. 엘로이즈가 천천히 움직일 때 엘로이즈의 치마 밑단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마리안느의 눈에는 타오르는 엘로이즈의 모습이 가득 담겼습니다. 마리안느와 엘로이즈가 서로를 향해 내비치는 감정의 진폭, 자신의 욕망보단 가문을 위한 결혼이 우선시되었던 여성들의 모습을 교차하며 보여주는 영화 속 두 여인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끝나고 검은 화면이 딱 떴을 때, 아, 내가 엄청난 영화를 봤다 라는 감각이 오랫동안 유지됐습니다. 이 영화가 왜 아직까지 회자되는지 어떤 말도 필요 없이 납득했습니다. 과거의 나는 어째서 이 영화를 보다가 졸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단한데, 이렇게 아름다운데, 함께 본 친구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감탄사를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의 몇몇 장면들이 머릿속에 사진처럼 남아 잔상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약 한 단어로 표현하면 관능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안느와 엘로이즈가 눈빛을 교환할 때 그 눈빛에 담긴 서로를 향한 갈망과 탐닉이 넘쳐 흐르는 게 온몸으로 느껴져 보는 내내 제 얼굴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어떤 노출과 몸짓이 없었고 오직 분위기만으로 성적인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배우들의 연기와 연출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요인들은 둘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부연 설명이 될 만한 모든 것들, 가령 대사나 신체적 접촉과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음에도 서로가 에로스적으로 끌리고 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장면들이 좋았습니다. 진정한 로맨스 영화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았던 장면 중 하나는 영화 제목이 영상으로 재현된 장면이었습니다. 일부 줄거리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엘로이즈의 치맛자락에 불이 붙었을 때 이를 바라보는 마리안느의 표정과 둘의 눈빛이 강렬하게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 후에 둘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끌림을 느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로이즈와 마리안느 둘 다 장작불을 사이에 두고 있었던 그 날을 얘기합니다. 언어적 장치 없이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가 느껴지는 장면이어서 좋았습니다. 또 좋았던 장면은 마리안느와 소피, 엘로이즈가 책을 읽고 같이 토론 아닌 토론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엘로이즈가 낭독하는 책의 내용은 신화 오르페우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는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신화 내용을 짧게 말해보자면 오르페우스는 죽은 자신의 아내 에우리디케를 되찾아오기 위해 하데스의 세계인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를 설득해 에우리디케를 이승으로 데려올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이승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 것. 오르페우스는 이승에 다다르기 직전 뒤를 돌아보고 결국 에우리디케를 영영 잃게 됩니다. 여기서 세 명은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본 이유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들을 얘기합니다. 마리안느와 소피는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혹은 오르페우스가 너무 무지했다 등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엘로이즈는 그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우리디케가 돌아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 말을 들은 마리안느와 소피는 멍한 표정을 짓습니다. 관점의 전환이었던 겁니다. 소피와 마리안느의 주장처럼 그동안 이 신화와 관련된 논의의 주체는 늘 오르페우스였습니다. 엘로이즈는 그 틀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에우리디케를 주체로 내세우고 에우리디케가 스스로 저승을 선택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좋았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지워진 존재들을 비추는 발언이자 이 작품의 의미가 보이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두 주인공 마리안느와 엘로이즈도 지워지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마리안느는 화가이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중요하거나 권위 있는 주제는 공식 석상에서 그리지 못합니다. 엘로이즈 또한 가문을 위해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그들은 주체성을 강탈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신화를 차용함으로써 영화는 마리안느와 엘로이즈의 주체성을 드러냅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림을 전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구경하던 중 마리안느가 등장합니다. 한 남자가 마리안느의 그림 앞에서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서 마리안느는 당당하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냈지만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여성 화가로서 받은 억압과 차별에 더 이상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로이즈 또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드러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의 작품성이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연출적인 부분에서 좋았던 점은 이 영화에는 배경음악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세 개의 장면을 제외하면 오로지 자연의 소리 혹은 배우들의 목소리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상영되는 2시간이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이는 지루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나중에 음악이 삽입되었을 때 그 장면이 매우 극대화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음악이 삽입되었던 장면은 총 3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안느가 엘로이즈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연주해주는 장면. 두 번째는 산부들이 가는 병원 앞에서
여성들이 합창을 하는 장면. 마지막은 엘로이즈가 한 극장에서 마리안느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장면입니다. 특히 저는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한순간을 위해 배경음악을 깔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감독의 선택과 연출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연출이라고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작품이 너무 좋으면 오히려 어떤 걸 말해야 할지 몰라 허둥댔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 글이 제게 그런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글자에는 제 감상과 감정이 잘 담기지 않아 쓰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또 제가 얘기를 나누고 싶은 장면은 대부분 결말을 알아야지 가능한 내용이어서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작품에서 이건 얘기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땐 결말까지 다루겠다고 미리 언급한 뒤에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모든 걸 설명한다는 말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 영화입니다. 오늘은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에 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설명보단 장면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시청자를 납득시키는 영화여서 줄거리를 요약할 때 다른 작품에 비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쓴 스크립트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매번 잘 작성할 수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받아들이는 건 역시 여전히 어려운 일임을 느낍니다.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재미나 흥미를 이끌었기를 바라게 됩니다. 2026년의 뭉땅다락방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상상하면 설레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게 이 뭉땅다락방이 유의미한 결과물을 가져와 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치거나 하기 싫다고 물으신다면 확고하게 그렇진 않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다시 보고 관련하여 글을 쓰고 또 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 자체가 힘듦보단 즐거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즐겁게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족하고 충만한 연말과 떨리고 설레는 연초를 보내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뭉땅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뭉땅다락방입니다.